겨울에 멜버른. 두꺼운 양털 양말을 두 겹이나 신었는데도 제 발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손가락을 호호 불면서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호주 집은 원래 추운 거라고. 32년 동안 내가 봐온 집들이 다 이랬어. 저는 그레이엄 피트모어, 32년 경력에 은퇴한 주택건축 검사관입니다. 평생 호주 전역의 집을 돌며 골조와 단열을 점검해온 사람이죠. 누가 호주 집을 욕하면 발끈해서 변호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호주 집이 춥다는 건 제게 날씨처럼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의뢰 추운 거고 두꺼운 옷을 껴입으면 그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보여준 기사 한 줄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호주 주택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집 중 하나로 꼽았다는 겁니다. 실제 측정 결과 호주 온대지역 주택 100채 중 무려 81채가 겨울 평균 실내 온도 18도에 미치지 못했고 전체 평균은 고작 16.5도였습니다. 가장 추운 집은 시간당 최저 평균이 5도까지 떨어졌고요. 핀란드 집은 한겨울에도 20도에서 24도를 유지하고 그린란드 가정의 평균이 21.8도라는데 말이죠. 제가 평생 정상이라고 도장을 찍어온 그 집들이 알고 보니 극지방보다 추웠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내 집이 그린란드보다 춥다고? 32년 검사관인 내가 그걸 여태 몰랐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 한국에서 건너온 제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망인어른댁 바닥에 뭔가를 깔아드리고 싶다고요? 물을 집바닥에 깐다는 그 황당한 소리에 저는 또 한 번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폭탄이 될 거라고 단정했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코웃음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호주식만 고집하던 늙은 검사관이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온 작은 옹기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온돌마루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불러온 5가지 사건. 그 따뜻한 좌충우돌의 시작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 초 20살 무렵부터 망치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멜버른 외곽의 작은 목조주택 현장에서 못을 박는 일꾼이었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톱밥을 마시며 집이라는 게 어떻게 서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30이 되던 해 주정부의 건축검사관 자격을 땄습니다. 그때부터 32년간 제 손을 거쳐간 집이 몇 채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골조가 똑바로 섰는지 지붕이 비를 막는지 벽이 무너지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재산이 안전한지를 제가 도장 하나로 결정했죠. 그 무게를 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을 믿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눈만 믿었습니다. 도면을 펼치면 어디가 부실한지 한눈에 보였고 벽을 두드리면 속이 빈 곳을 소리로 알아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두고 그레이엄이 통과시킨 집이면 믿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은퇴하던 날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대해서라면 나한테 가르칠 게 없을 거야. 그 오만한 한마디를 제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특히 저는 물에 예민했습니다. 검사관 시절 욕실 방수가 잘못돼 아래층 천장이 통째로 내려앉은 집을 본 적이 있거든요. 물이 새는 집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천천히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에 물기를 들이는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깐다는 발사는 제게 일부러 시한폭탄을 묻는 것처럼 들렸던 겁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멜버른 외곽의 한 2층 집이었는데 집주인이 욕실 바닥에 새어든 물을 몇 년간 모른 척하다가 결국 나무 골조가 다 썩어버렸죠. 제가 검사하러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루장을 드러내자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받침목이 손가락만 대도 부스러졌습니다. 그 집은 결국 헐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집안에 보이지 않는 물기를 들이지 않겠다고요. 그러니 사위가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겠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엔 그 썩은 받침목부터 떠올랐던 겁니다. 제가 살던 집은 1960년대에 지어진 벽돌집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이 큼직했죠. 여름엔 시원하고 멋스러웠습니다. 다만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멜버른의 겨울이 닥치면 집안은 바깥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거실에 낡은 가스덕트 난방기가 하나 있었는데 켜면 천장 어딘가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쏟아졌습니다. 그 바람은 위로 떴다가 금세 식었고 발밑은 늘 차가웠습니다. 머리는 답답하게 더운데 발은 얼어붙는 그 이상한 불균형이 제 겨울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겨울의 꿋꿋한 말입니다.
추우면 스웨터를 하나 더 껴입고 양말을 두 겹 신고 그래도 추우면 뜨거운 차를 마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호주에서 집이 춥다고 불평하는 건 어쩐지 나약한 사람의 투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추위를 견디는 걸 일종의 미덕처럼 여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자부심이었습니다. 호주가 단열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게 얼마나 늦었는지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서유럽 국가가 1980년대에 이미 주택 단열 기준을 도입했는데 우리 빅토리아주는 1991년이 돼서야 단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 최저 기준이 호주 전역에 적용된 건 2003년이고요. 제가 검사관 도장을 찍던 그 수많은 집은 애초에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된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걸 정상이라 불렀습니다. 추운 게 정상이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요. 호주인 특유의 그 겨울 인내심이 사실은 부실한 집을 덮어주는 핑계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가 약했던 사람이라 겨울이면 늘 기침을 달고 살았죠. 그때는 그저 체질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큰 벽돌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외동딸 클로이가 가끔 들러 냉장고를 채워주고 갔죠. 그러던 클로이가 한 남자를 데려온 게 3년 전쯤이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민준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민준은 30대 후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두 손으로 공손히 맞잡더군요. 그 인사법이 낯설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속으로 한 가지 편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 딸이 데려온 사위나라구나. 부끄럽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에 먼 점 하나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자동차나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그 정도였죠. 그 나라가 1000년 넘게 바닥을 데워 살아온 민족이라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누가 제게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방바닥을 데워 잠을 잤다고 말했다면 저는 또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클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난방 설비 엔지니어예요. 바닥 난방 전문가요? 저는 포크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는 말이 제 직업적 신경을 정확히 건드렸거든요. 42년간 집을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저는 바닥에 물을 흘려보내는 난방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사고를 부르는 짓이었습니다. 바닥 난방이라 그게 그 바닥 안에 물 파이프를 넣는 그 방식 말인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지금 떠올려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젊은 친구, 자네가 그 분야에서 일한다니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지. 집 바닥에 물을 깐다는 건 내 평생 가장 위험한 발상 중 하나야.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보이지도 않아. 바닥 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집 전체가 곰팡이 폭탄이 되는 거라고.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마루가 들뜨고 나는 그런 집을 수도 없이 봤어. 그게 다 무모한 난방 욕심 때문이지. 클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주 집은 호주 방식대로 살아야 해. 덕트 난방이 그래서 있는 거야. 공기를 데우면 물 셀 일이 없잖아. 안 그런가? 민주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마이너는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건방지다고 느꼈습니다. 32년 베테랑 앞에서 느껴보면 안다니.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데이터도 도면도 없이 그저 느껴보라니. 그건 제가 평생 쌓아온 전문성에 대한 무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느낄 것도 없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식사 자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차를 몰고 떠나는 딸아이 부부를 배웅하면서 클로이가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마음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 나이에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아이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트 난방기를 최대로 틀어놨는데도 발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저는 두꺼운 양말을 신은 발을 의자 위로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32년이야, 32년. 그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오래 믿어온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무서워서 더 큰 소리로 옛 믿음을 외치게 되는 법이니까요. 제가 만약 사위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곧 제가 도장을 찍어온 32년 세월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더 큰 소리로 호주식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창밖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벽돌 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저 조용한 사위 녀석의 말이 맞다면 어쩌지? 제가 평생 정상이라 믿어온 이 추위가 사실은 정상이 아니었다면, 제 아내가 겨울마다 했던 그 기침이 정말 체질 탓이 아니었다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질문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그 주말부터 남극에서 올라온 차가운 기단이 멜버른을 덮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늘 그랬듯 옷장에서 두꺼운 담요를 한 장 더 꺼내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멜버른에 들이닥친 그 한파는 제게 사위의 질문을 외면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한파는 일요일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감사히 멜버른의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텔레비전 기상캐스터는 수십 년 만에 강추위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담요를 2장 겹치고 양말을 신고 침대 머리맡에 뜨거운 물병을 두고 잠들었습니다. 호주의 겨울쯤이야 수십 년을 이겨낸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새벽 3시쯤 저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오래전 현장에서 다친 왼쪽 무릎이 마치 누가 안에서 못을 박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 앉으려는데 관절이 삐걱거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침실 온도계를 봤더니 11도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실내에서 그것도 담요를 2장이나 덮고 잔 사람의 침실이 11도라니. 바깥 냉장고 안이 4도쯤 된다는데 제 침실은 냉장고보다 겨우 7도 따뜻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덕트 난방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바람이 쏟아졌지만 그 바람은 늘 그렇듯 위로 떠올랐다가 달끝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떨었습니다. 평생 견뎌온 추위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동안 미덕이라 우기던 것들을 더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는 견딜만 했던 추위가 이제는 제 몸을 직접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고 평소보다 숨이 가팠습니다. 마침 들른 클로이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입술이 새파래요. 당장 병원 가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클로이는 막무가내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오후 닥터 페레이라의 진료실. 그는 제 오랜 주치의였습니다. 혈압을 재던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휘트모어 씨,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요. 겨울만 되면 이렇게 올라가시네요. 원래 추우면 좀 그런 거 아닌가? 제 대답에 페레이라가 안경을 굳혔으며 정색했습니다. 그게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추운 실내는 혈압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몸이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내 온도가 18도 아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분명히 커진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학자들은 추운 집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만으로도 호주에서 심혈관 질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려다 멈칫했습니다. 18도. 며칠 전 딸이 보여준 그 기사에서 본 바로 그 숫자였으니까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실내 최저 기준선. 그 숫자가 이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 목숨과 직결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내 침실이 새벽에 11도였는데? 페레이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휘트모어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겨울철 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이 들어 그렇다고 넘기지만 실은 추운 집이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요. 대개 실내 온도부터 어떻게든 올리셔야 합니다. 약을 아무리 처방해도 매일 밤 11도짜리 침실에서 주무시면 다 소용없습니다. 진료실에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2년간 집의 안전을 판단해온 제가 정작 제 집이 제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번도 검사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골조와 지붕은 그렇게 꼼꼼히 들여다봤으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체온은 단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평생 집을 봤지만 정작 사람이 사는 집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추운 일요일 오후 진료실은 노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증상이었습니다. 기침을 하거나 혈압이 올랐거나 관절이 쑤신다고 했죠. 옆자리에 앉은 한 할머니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처럼 호주 집은 원래 춥다며 평생을 견뎌온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추위 속에서 같은 고집을 부리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클로이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날 민준이가 한 말 기억나세요? 바닥난방 깔아드리고 싶다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클로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겨울마다 그렇게 기침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약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민준이가 그러는데 추운 집에서 오래 살면 폐랑 심장이 정말 안 좋아진대요. 저는 아빠까지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곁눈으로 딸을 봤습니다. 클로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제 딸이, 다 큰 어른이 된 제 딸이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복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집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울리면서까지 지킬 만한 것이었던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호주집은 원래 춥다고, 견디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 확신이 발밑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기침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추위 때문이 아니라 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매년 겨울이면 이불을 끌어안고 콜록거렸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약을 사다 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죠. 만약 그때 우리 집이 따뜻했더라면 아내는 조금 더 오래 제 곁에 있었을까? 저는 어둠 속에서 그 질문을 곱씹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먼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어색하게 머뭇거렸습니다. 32년 베테랑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이 나야, 장인이야. 저번에 자네가 말한 그 바닥난방 말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장인어른. 말씀하세요.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 내가 자네 말에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야. 나는 여전히 바닥에 물 간다는 게 영 미덥지가 않아. 다만 의사가 자꾸 실내가 추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딸내미도 걱정이 많고. 그래서 말인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딱 거실 한 칸만 해보게. 거실만. 만약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새거나 곰팡이 비슷한 게 보이면 그날로 다 걷어낼 거야. 알겠나? 다시 짧은 침묵.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쩐지 미소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거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후회 안 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호주식을 외치던 늙은 검사관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위에게 제 집 바닥을 내어주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그저 의사 말 때문에 마지못해 내린 타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작은 바닥 한 칸을 통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며칠 뒤 민준이 작업 도구를 한가득 싣고 우리 집 앞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처음 보는 얇은 파이프 뭉치와 낯선 장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곧바로 거실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무언가를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신중하던지 마치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 같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두 눈을 부릅뜬 채로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검사관의 눈으로 단 하나의 결함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어쩌면 며칠 안에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하며 다 걷어내라 할 작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제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먼저 바닥에 두꺼운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격자무늬로 얇은 파이프를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손놀림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하는 자세 하나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꼼꼼히 한다고 해서 그 방식이 옳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저는 여전히 저 파이프 어딘가에서 물이 새기를, 아니 솔직히는 새기를 바라는 마음 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계로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공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거실에 낡은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고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감독관 노릇을 제대로 할 작정이었죠.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노트와 연필까지 챙겼습니다. 32년간 현장에서 결함을 잡아내던 습관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작은 균열 하나, 어긋난 이음새 하나까지 다 적어둘 생각이었습니다. 행여 사위가 어설픈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할 참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제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기존 바닥을 걷어냈습니다. 그러고는 평평하게 바닥을 고른 뒤 두툼한 단열보드를 빈틈없이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이 어찌나 꼼꼼한지 보드와 보드 사이에 손톱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드를 깔 때마다 수평계를 올려 바닥이 한쪽으로 기우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현장에서 보던 가장 노련한 기술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게 다 무슨 소용이람. 결국 물이 새면 끝인데. 하지만 민준의 손은 정확했습니다. 단열재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격자 무늬를 그리고 그 위에 붉은 빛이 도는 얇은 파이프를 한 줄 한 줄 깔았습니다. 파이프는 제가 상상한 무겁고 투박한 셀관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유연한 합성 수지관이었는데 구부려도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그는 줄자로 간격을 재가며 파이프를 고정했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각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파이프 사이 간격이 일정해야 바닥이 고르게 데워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파이프, 그거 몇 년이나 가나? 10년? 20년? 민준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배관은 설계 수명이 길게는 50년까지 갑니다, 장인어른. 미국에서도 이 방식으로 시공한 직들이 수십 년째 멀쩡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부식이 안 되는 소재라서 쇠관처럼 녹슬 일도 없고요. 50년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검사하던 호주 주택의 덕트 시스템도 그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덕트는 10년만 지나도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부품이 사가 교체해야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다시 의심의 갑옷을 들렀습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나? 직접 봐야 믿지. 둘째 날, 민주는 파이프 연결 부위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는 시공이 끝난 배관에 물을 채우고 압력을 건 뒤 압력계 바늘을 몇 시간이나 지켜봤습니다. 바늘이 미세하게라도 떨어지면 어딘가 새는 곳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붙어 서서 바늘을 노려봤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바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직접 압력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검사관 시절 수백 번 봐온 그 방식이었습니다. 누수 시험.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흠칫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던 바로 그 부분을 이 친구는 이미 다 대비하고 있었구나. 저는 노트를 펼쳐 적을 결함을 찾으려 했지만 종이는 끝내 백지로 남았습니다. 새는 데 없지? 제 물음에 민준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압력 시험을 통과해야 바닥을 덮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험도 안 하고 바닥부터 덮는 시공자는 한국에선 일을 못 받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 말이 묘하게 제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제가 평생 위험하다고 단정해온 그것을 저 나라에서는 수백 년간 다듬어온 기본기로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적을 결함이 없었으니까요. 그 백지가 32년 검사관의 자존심에 처음으로 그어진 빨간 줄이었습니다. 셋째 날, 마침내 바닥을 마감하고 그 위에 따뜻한 빛깔의 마루를 깔았습니다. 거실은 어느새 말끔하게 정돈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 아래 물길이 숨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요. 저는 그 매끈한 마루를 보며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아래 물이 흐른다니 보이지 않으니 더 불안했습니다. 이제 가동해 보겠습니다, 장인어른. 민준이 벽에 새로 설치한 작은 보일러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윙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지만 덕트 난방기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먼지 냄새도 건조한 열풍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켜진 거 맞나? 아무 소리도 바람도 없는데. 민주는 대답 대신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미심쩍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공기를 데우지도 않는데 무슨 난방이 된다는 건지. 덕트 난방은 그래도 켜자마자 더운 바람이라도 나오는데 이건 아무 반응이 없으니 고장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심코 양말을 신은 발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전체에 전류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였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제 발끝이 바닥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발에서 종아리로, 종아리에서 무릎으로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평생 시리기만 하던 제 왼쪽 무릎이 그 욱신거리던 관절이 스르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몸이 먼저 알아버린 겁니다. 32년간 집을 만져온 제 두 손과 발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도면으로도 데이터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오직 몸으로만 알 수 있는 진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마루가 은은하게 따뜻했습니다.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은 갓 햇볕을 쬐 바위 같은 온기였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그 따스함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옆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공기를 데우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떠버립니다. 그래서 천장은 더운데 발은 시린 거죠. 그런데 바닥을 데우면 열이 아래에서부터 사람을 직접 감쌉니다. 사람 몸은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할 때 가장 편안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걸 1000년 넘게 해왔습니다. 온돌이라고 부릅니다. 온돌. 저는 그 낯선 단어를 입속으로 굴려봤습니다. 인준이 마르이였습니다. 옛날 한국 사람들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열기를 방바닥 아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방바닥 전체가 데워지면서 온 가족이 그 위에서 자고 먹고 살았죠.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 그 불기운이 그대로 방바닥을 데우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그걸 온수 파이프로 더 정교하게 구현한 겁니다. 원리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을 데우는 건 공기가 아니라 바닥이라는 거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댄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위험하다고 비웃어온 그 방식이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다듬어온 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지금 제 차가운 발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따뜻한 바닥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왔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잠든 척하던 호기심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1000년 전부터 이렇게 바닥을 데워 살았나?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한국은 겨울이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집을 지을 때 방바닥 아래에 돌을 깔고 그 돌을 불로 데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데워진 돌은 불을 꺼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머금고 있었죠. 그렇게 온 가족이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따뜻한 바닥은 그냥 난방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는 자리 그 자체였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호주에서 거실은 그저 텔레비전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가 앉으려 하겠습니까? 다들 소파에 따로 떨어져 앉아 담요를 뒤집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 덕분에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여 앉았던 겁니다. 난방 방식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까지 바꿔놓는다니. 저는 그제야 사위가 처음 했던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던 그 말입니다. 그날 밤 사위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 마루에 누워봤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거실 바닥에 큰 대자로 누운 겁니다.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옥신거리던 등허리가 노곤하게 풀리고 시리던 발끝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요.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평생 호주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추운 밤 어머니가 데워준 벽돌을 천에 싸서 이불 속에 넣어주던 그 따뜻함. 온돌의 온기는 꼭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기계가 만든 열이 아니라 누군가 정성껏 데워준 것 같은 온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거실 바닥에서 깜빡 잠이 들 뻔했습니다. 침대보다 바닥이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걸 그 나이가 되도록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1000년이라는 긴 세월과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거실에서 사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실 마루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따뜻함을 확인하는 게 하루의 첫 일과가 됐죠. 신문을 읽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저는 늘 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린발을 동동 구르던 겨울 아침이 어느새 따뜻한 바닥에 발을 녹이는 아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온돌이라는 기술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추운 나라의 수십만 가구가 라디언트 플로어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바닥 난방을 쓰고 있었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 방식이 한때 해마다 20%씩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건축의 거장이라 불리는 한 인물은 한국에서 온돌방을 경험한 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바닥 방식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난방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저는 그제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1000년 동안 갈고 닦은 지혜가 멜버른 외곽 늙은 검사관의 거실 바닥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 사람들이 천장에서 더운 바람을 쏘아대며 헛돈을 쓰는 동안 한국 사람들은 발밑에서부터 사람을 데우는 법을 이미 1000년 전에 깨우쳤던 거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따뜻한 바닥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제가 상상도 못한 5가지 사건을 차례로 불러오게 됩니다. 온도를 깐 지 2주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손주 녀석 올리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올리는 5살 배기로
어릴 때부터 천식 기운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집에 오면 1시간도 안 돼 콜록콜록 기침을 해댔습니다. 작은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클로이는 안절부절 못했고 그래서 겨울이면 아예 아이를 데려오기를 꺼렸죠. 저는 그게 늘 미안하고 서운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서 마음 놓고 놀지도 놀지다는 게요.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면 오는 올리가 2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멀쩡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손주의 발그레한 볼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올리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바닥이 좋다면서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덕트 난방은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다시 내뿜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지와 곰팡이 포자가 온 집안에 퍼지죠. 천식이 있는 아이에게는 그게 독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식 온돌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덕트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한 알레르기 같은 건강 문제가 온돌에는 없다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온돌은 공기를 휘젓지 않거든요. 바닥에서 조용히 열만 올라오니까 먼지가 날릴 일이 없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겨울마다 기침을 했던 것도 어쩌면 그 덕트에서 나온 먼지 때문이었는지 모른다는 걸.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천장에서 더운 바람을 쏟아내는 그 기계가 가족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폐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올리를 재우면서 저는 아이가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침 때문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던 아이가 그날은 따뜻한 바닥에서 새근새근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평온하게 오르내리는 걸 보며 저는 늙은 눈에 차오르는 물기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손주에게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집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위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올리는 거실 바닥에서 일어나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제일 좋아요. 따뜻하고 안 아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 집을 좋아한다는 그 단순한 말이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손주에게 차가운 집밖에 내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따뜻한 바닥 하나가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의 거리까지 좁혀준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달 말 난방비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고는 2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덕트 난방을 풀가동하던 예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지서가 잘못 나온 줄 알고 난방회사에 전화까지 걸 뻔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도무지 믿기지 않아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의 일반 가정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의 약 40%가 맹난방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열이 부실한 집은 애써 데운 공기가 시간당 15번씩 통째로 빠져나간다고 하더군요. 데우면 새어나가고 또 데우면 또 새어나가고 보일러는 쉴 새 없이 돌고 그렇게 돈이 줄줄 새는 거죠. 저는 평생 그 헛돈을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호주에서 덕트 난방을 새로 설치하려면 보통 3,000달러에서 8,000달러, 큰 집은 10,000달러가 넘게 듭니다. 그 비싼 시스템이 정작 데운열의 절반을 허공에 날려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온돌은 한번 데운 바닥의 열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내보내기 때문에 보일러가 쉬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방식을 보급하는 한 업체는 한국식 온돌이 난방비를 55%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 고지서가 바로 그 산증인이었습니다. 클로이도 그 고지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이에요? 난방비가 이렇게 줄었다고요? 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는 아버지가 난방비를 아끼느라 추운 집에서 떨고 있을까봐 늘 걱정했던 거죠. 따뜻하면서도 돈은 덜 드는 집. 그건 딸에게도 큰 짐을 덜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더 놀라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깜빡 잊고 보일러를 꺼버린 채 잠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에 추위에 떨며 깼겠죠. 그런데 그날은 아침까지 따뜻했습니다. 눈을 떴는데 발끝이 시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신기해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덕트 난방은 끄는 순간 더운 공기가 위로 떴다가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10분만 지나도 다시 추워지죠. 하지만 온돌은 바닥 자체에 열을 저장하기 때문에 꺼도 몇 시간 동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데워진 돌이 식지 않고 온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요. 사위가 처음 설명했던 1000년 전 한국 사람들이 데운 돌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차이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검사관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저는 창고에서 오래된 적외선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현장에서 벽체 온도를 재던 그 장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거실 바닥과 천장 근처의 온도를 차례로 쟀습니다. 거실 바닥은 26도. 그런데 천장 근처는 24도. 반 2도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전 덕트 난방을 틀었을 때는 천장이 27도인데 바닥은 17도. 무려 10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머리는 후끈한데 발은 시린 그 불균형이 온돌에서는 거의 사라진 겁니다. 사람이 사는 높이에서 온도가 고르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저는 비로소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2년간 숫자로 집을 판단해온 사람으로서 그 숫자가 던지는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온도계 화면에 찍힌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위를 감시하려고 챙겼던 그 노트에 이번엔 온돌의 승리를 기록한 겁니다. 저는 그날 온도계를 들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침실, 복도, 주방까지 일일이 온도를 쟀습니다. 마치 다시 현장에 나간 검사관처럼요. 다만 이번엔 결함을 잡아내려는 게 아니라 진짜 따뜻한 집이 어떤 것인지를 제 손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32년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하나같이 제가 평생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집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거실 북쪽 구석에는 제가 아무리 닦아도 매년 겨울이면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어오르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습기가 맺혀 생기는 거였죠. 저는 그게 호주집의 숙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사다 박박 문질러도 겨울만 되면 어김없이 다시 피어났으니까요. 세계보건기구가 추운 집이 곰팡이를 키운다고 경고한 것도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온도를 켜고 한 달쯤 지나자 그 구석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흔적조차 사라졌습니다. 손으로 벽을 만져보니 예전처럼 축축하고 차갑지 않고 보송보송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집 전체의 습기를 잡아준 겁니다. 벽이 차가우면 거기 습기가 맺히는데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온 온기가 벽까지 데워주니 곰팡이가 살 자리가 없어진 거죠. 평생 그 곰팡이와 싸워온 저로서는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른 벽을 쓰다듬으며 제가 평생 호주집의 숙명이라 체념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그 마른 구석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곰팡이는 결국 차가운 표면에 습기가 맺혀서 생기는 겁니다.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면 습기가 한 곳에 몰릴 일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온도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지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호주집의 숙명이라며 체념했던 그 모든 문제가 따뜻한 바닥 하나로 풀려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 이건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옆집 노부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자네 집만 왜 안 추운가? 지난번 들렀을 때 깜짝 놀랐어. 우리가 자네 집에 들어오면 코트를 벗게 되더라고. 우리 집은 난방을 틀어도 덜덜 떠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트위트모원의 집이 유독 따뜻하다고요. 그날 노부부는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신기하다며 자기들도 이런 걸 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희는 무릎이 안 좋은데 따뜻한 바닥에 앉아있으니 통증이 가신다며 연신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노부부를 거실 바닥에 앉히고 직접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손님을 거실 바닥에 앉힌 건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엔 바닥이 너무 차가워 누구도 거기 앉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노부부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따뜻한 바닥에 다리를 뻗은 채 한참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따뜻함이라는 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한자리에 머물게 하는 힘이구나 하고요. 곧이어 다른 이웃들도 한 명씩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들 따뜻한 바닥에 신기해하며 한국에서 온 이 난방이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사위가 해준 설명을 그대로 옮겨주었습니다. 천년된 한국의 지혜라고 공기가 아니라 바닥이 사람을 데우는 거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어느새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호주식을 외치던 제 집이 어느새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집,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차가워서 아무도 앉지 않던 그 거실 바닥이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는 자리가 됐습니다. 사위가 말했던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우리 집에서 진짜로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 한복판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끼며 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야. 바닥이 사람을 데우는 거였어.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제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32년. 제가 도장을 찍어온 그 32년이 발밑에서부터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집을 봐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집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집은 비를 맞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만 여겼지 그 안에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그 따뜻한 바닥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온기가 마치 사위가 제게 내민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바닥에 물을 깐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화내지 않고 말이 아니라 따뜻한 바닥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묵묵한 진심이 이제야 제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움인지 깨달음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그레이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손주의 멎은 기침, 절반으로 줄어든 고지서, 단 2도의 온도 차이, 사라진 곰팡이, 그리고 모여드는 이웃들. 그 5가지 사건은 제 평생의 신념을 산산조각 내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가 검사관 시절 도장을 찍었던 그 수많은 집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정상이라 판정했던 그 추운 집들, 거기서 떨며 살아온 사람들. 어쩌면 그 집들에서도 누군가의 아내가, 누군가의 아이가 겨울마다 기침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검사보고서철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든 손주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을 이제라도 늦지 않게 바로잡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책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로요? 그날 아침 저는 창고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제 32년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검사 보고서들. 저는 그것들을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따뜻한 마루 위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수백 채의 집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손글씨로 적합, 이상 없음, 정상이라 적힌 보장들. 골조도 튼튼하고 지붕도 멀쩡하고 배수도 문제없던 집들. 저는 그 집들을 자신 있게 통과시켰습니다. 안전한 집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보고서를 다시 보니 단 한 줄도 실내 온도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집이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떨며 사는지 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겁니다. 골조와 지붕만 멀쩡하면 그만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보고서를 넘기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다 제 얼굴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패기 넘치던 저, 자신감에 가득 차 도장을 찍던 저. 그때의 저는 제가 세상에서 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이 종이 위에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문득 한 집의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둘 있던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단열재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낡은 목조주택이었죠. 저는 그 집을 구조상 이상 없음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구조상으로는 분명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은 겨울이면 얼음장 같았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얼마나 떨었을까? 손주 울리처럼 기침을 하며 밤을 지새우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보고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보고서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제가 검사했던 한 노부부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검사관 양반, 우리 집이 너무 추운데 이거 괜찮은 거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호주 집이 다 그래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러고는 정상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 추운 집에서 몇 번의 겨울을 더 떨며 보냈을까? 손이 떨려 보고서를 진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 도장이라는 것의 무게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도장 하나로 저는 그 집을 안전하다고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란 게 대체 뭘까요? 무너지지 않는 것? 비가 새지 않는 것? 저는 평생 그게 안전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추위에 떨며 심장이 위협받는 집을 과연 안전한 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페레이라 선생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추운 집이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다던 그 말이요. 저는 보고서 뭉치를 천천히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상이라고 도장 찍은 그 모든 집이 정상이 아니었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사람들을 지켜왔다고 믿었습니다. 안전한 집을 보증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밤 추위에 떨고 그 추위가 그들의 심장과 폐를 갉아먹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집을 봤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위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쳐진 낡은 보고서들을 보고 클로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한 일이다. 그런데 이제 보니 절반밖에 못한 일이었어. 민준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를 젊은 친구, 자네라고만 불렀습니다.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처음에 자네를 너무 무시했어.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에 물을 깐다는 이유만으로 자네 말을 들으려고도 안 했지. 그런데 자네가 옳았어. 완전히 옳았어.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저도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집이 이렇게 추운 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요.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추운 게 당연하다고 믿으면 추위를 바꾸려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는 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추운 게 당연하다는 믿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평생 그 믿음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민준에게 한국 온돌의 역사를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했거든요. 1000년 넘게 이어진 그 지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요. 민준은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방바닥 아래에 넓적한 돌을 깔고 부엌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그 열기가 돌 밑을 지나며 방 전체를 데웠다고요. 한번 달궈진 돌은 불이 꺼진 뒤에도 오랫동안 온기를 머금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밤에도 따뜻한 바닥에서 잠들 수 있었다고요. 그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지금의 온수 온돌이 된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불 대신 따뜻한 물을, 돌 대신 파이프를 쓸 뿐이죠. 한국 사람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의 온돌이 단순히 한 나라의 난방을 넘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한 국회 건물에도,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건물에도 한국식 바닥 난방이 채택됐다고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는 수십만 가구가 라디언트 플로어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이 방식을 쓰고 있고요. 1000년 전 가난한 농가의 방바닥에서 시작된 지혜가 지금은 지구 곳곳의 고급 건물에까지 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묵묵히 갈고 닦은 지혜가 결국 세계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국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방식을 1000년 동안 다듬어 왔고, 그 진가가 이제야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꼭 사위 민준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따뜻한 바닥으로 저를 설득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네 나라 사람들은 1000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군. 민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면 이제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게 한국인의 정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칠 전 따뜻한 거실 바닥에 누웠을 때 저도 모르게 흘러나온 한숨이 떠올랐습니다. 살 것 같다는 그 느낌. 지구 반대편에 사는 저도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는 똑같은 안도를 느꼈던 겁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따뜻함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민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 사실 나는 자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속으로 딸이 왜 하필 먼 나라 사람을 데려왔나 싶었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랬네. 그런데 이제 보니 자네는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 내가 평생 몰랐던 따뜻함을 말이야.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걸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클로이가 늘 아버지 걱정을 했거든요. 혼자 추운 집에서 지내신다고요? 저는 사위로서 장인어른이 따뜻하게 지내시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위하는 마음뿐이었는데 저는 그 진심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차갑게 밀어냈던 겁니다.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화해를 넘어 늙은 장인과 젊은 사위가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식탁에 둘러앉았겠지만 그날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한국식으로요. 클로이가 신기해하며 웃었고 올리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바닥 위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바닥에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호주의 겨울이 얼마나 매서웠는지를요. 올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옛날엔 다 추웠어요? 불쌍해요. 그 천진한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추운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추위를 당연하게 여겨온 건 평생 그 안에 갇혀 살아온 우리 어른들 뿐이었던 거죠. 아내가 떠난 뒤로 그 큰 집은 늘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식은 음식을 먹곤 했죠. 그런데 그날 따뜻한 바닥에 가족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집은 골조나 지붕이 아니라 따뜻함 속에 사람이 모이는 자리였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민준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민준이, 부탁이 하나 있네? 거실만 말고 집 전체에 이 온도를 깔아주게. 침실도, 복도도, 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거실 한 칸만 허락하며 으름장을 놓던 제가 이제는 집 전체를 맡기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거실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위에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검사관 시절에 이 온도를 알았더라면, 제가 통과시킨 그 수백 채의 집에 이 따뜻함이 있었더라면 그 할머니도 제 아내도 조금은 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뒤늦은 후회였지만 그 후회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추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늙은 검사관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듬해 겨울 저를 전혀 뜻밖의 자리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듬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멜버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침실도, 복도도, 주방도 온 집안 바닥이 은은하게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입김이 보이지 않았고 새벽에 무릎이 욱신거려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동네 은퇴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모이면 올겨울도 춥겠구먼 하며 한숨을 쉬곤 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주 집이 춥다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32년 검사관 생활하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집에 한국식 온도를 깔았는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측정한 온도 기록과 절반으로 줄어든 난방비 고지서까지 보여줬습니다. 평생 숫자로 집을 판단해온 검사관답게 저는 데이터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모임은 순식간에 온돌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한 노신사가 의심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레이엄, 바닥에 물 깐다며? 그거 세면 집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사위에게 똑같이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게 무서웠지. 32년 검사관인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런데 제대로 시공하면 절대 안 새. 한국에선 그게 기본이거든. 50년을 가는 배관이야.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술술 나오는 게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평생 위험하다고 외치던 그 방식을 이제는 제가 변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동네에서 온돌 전도사가 됐습니다. 누가 집이 춥다고 하소연하면 저는 어김없이 한국식 바닥난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위 민준의 연락처를 적어주는 일도 잦아졌죠. 평생 호주식을 고집하던 늙은 검사관이 이제는 한국의 천년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참 우습고도 뭉클한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그 노신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집에도 온도를 깔기로 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 겨울이 지나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평생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야. 자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니라 한국의 천연지혜가 바꾼 거라고요. 저는 그저 그 지혜를 전한 작은 다리였을 뿐입니다. 봄이 되어 닥터 페레이라의 진료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정기검진이었죠. 혈압을 페레이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피트모시, 이거 놀랍군요. 혈압이 완전히 안정됐어요. 작년 겨울에는 위험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대체 뭘 하셨길래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했죠. 선생이 말한 그 18도, 이제 우리 집은 어디든 그 위입니다. 페레이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는 다른 노인 환자들에게도 실내 온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 작은 변화 하나가 어쩌면 또 다른 사람들의 겨울을 바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생긴 뒤로 클로이와 민준 그리고 손주 올리가 우리 집에 오는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추워서 1시간도 못 입고 가던 가족이 이제는 주말이면 을에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따뜻한 거실 바닥에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리는 이제 우리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따뜻한 바닥에 배를 깔고 눕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집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여긴다는 것,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가운 집이었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온 가족이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올리는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클로이는 그런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봤고 민주는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곁에 앉은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게 진짜 따뜻한 집이구나. 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따뜻한 집이 뭔지, 따뜻한 가족이 뭔지. 나는 평생 집을 봐왔는데 정작 따뜻한 집이 뭔지는 몰랐어. 그걸 자네 나라가 가르쳐줬구나. 민준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두 손으로 공손히 맞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여겼지만 이제 그 손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바닥에 가만히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바로 이 거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발끝이 시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호주 집은 원래 추운 거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온기에 노곤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겨울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른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인 작은 용기 하나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잠든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린발을 동동 구르던 지난 겨울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웠던 집이 지구 반대편에서 건너온 작은 지혜 하나로 이렇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따뜻함은 공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발밑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천년 동안 알고 있던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이른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요즘 호주 곳곳에서는 한국식 온도를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추운 집에서 평생 떨며 살아온 사람들이 발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의 가치를 하나둘 알아가고 있는 거죠. 1000년 전 한국의 작은 농가에서 시작된 그 따뜻함이 이제 지구 반대편 호주의 겨울까지 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사위가 내민 따뜻한 손을 끝까지 뿌리쳤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여전히 차가운 집에서 홀로 떨며 추운 게 당연하다고 우기며 늙어갔겠죠. 어쩌면 또 한 번의 한파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세상의 지혜에 마음을 연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지혜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 그 열린 마음 하나가 한 노인의 겨울을 그리고 한 가족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따뜻한 바닥 위에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